물요정의 숲. 물요정. 나나이는 살며시 주위를 살폈다. 수상한 기운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고요함과 어둠만이 감돌았다. 어둠 속에서 나나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물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나나이는 특별한 물냄새에 몹시 끌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물에 닿고 싶다는 욕망이 마구 솟구쳐 올랐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걸 간신히 참으며 한 번 더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곳은 깊은 숲속이다. 나무와 이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생한 기운이 다른 모든 기운을 덮고 있다. 그러니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마지막 관문인 만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곳에 오기까지 겪었던 고난을 떠올리며 나나이는 정신을 집중했다. 방심하는 순간 무서운 일을 불러올 수 있다. 간신히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힘겨운 여행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 육지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나나이가 숲을 다니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나 다름없다. 위험한 독벌레와 사나운 짐승이 어슬렁거리는 숲에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나나이는 줄곧 그래왔다. 밤에는 어두워진 틈을 타 살금살금 나아갔고 낮에는 그늘에 숨어 얕은 잠을 잤다.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벌떡 일어났다. 불안하고 긴장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 나나이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나이를 괴롭게 한 것은 발을 디디기조차 쉽지 않은 숲이었다. 애초에 나나이의 몸은 땅을 잘 밟을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다.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발이 땅 위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무겁고 불편해서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무 뿌리와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른다. 자랑스러웠던 긴 꼬리도 숲속에서는 자꾸 덤불이나 가지에 걸리고 발에 차이면서 방해만 될 뿐이었다. 나나이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터였다. 친구들 생각이 떠오르자 나나이는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아무도 붙잡히지 않았을까? 누가 희생될지 모르는 위험한 여행이지만 나나이는 누구 하나 잃고 싶지 않았다. 물론 자신이 죽는 것도 싫었다. 부르르 몸을 떨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필요한 것부터 찾아야 한다. 물냄새에 금방 몸이 반응했다. 맥박이 빨라지며 온몸에 뜨겁게 열이 올랐고 괴로울 만큼 피부가 부어올랐다. 지금이다. 지금 당장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다. 나나이는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발치에서 작은 나무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마저 몹시 크게 들렸다. 조금만 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눈부시게 빛나는 은색 호수가 보였다. 나나이는 호수를 보자마자 불안도 공포도 사라져서 무아지경으로 달렸다. 점점 은색 호수에 가까워졌다. 앞으로 3발짝만 가면 물인데 갑자기 땅이 출렁 흔들리더니 그대로 무언가에 덥석 건져 올려졌다. 눈이 휘둥그레질 틈도 없었다. 나나이는 튼튼한 그물에 갇힌 채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 조용했던 주위가 웅성거리더니 거뭇한 사람 형체가 우르르 튀어나왔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나이를 애워쌌다. 정신을 차린 나나이는 격렬하게 몸부림을 쳐서 그물을 찢으려 했다. 그러나 그물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나이의 몸을 단단히 조여왔다. 나나이는 소리를 질렀다.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에게 잡혀버렸다는 절망에 빠져 외치는 절규였다. 이제 끝이라고. 산 제물로 검은 호수의 주인에게 바쳐질 일만 남았다고.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생각하던 나나이는 어마어마한 공포에 휩싸이다가 그만 정신을 잃었다. 숲의 소년. 타키는 덤불 속에 숨어 가만히 기회를 엿보았다. 땀이 눈 안으로 흘러들어가도 닿지 않았다. 지금 움직이면 들켜버린다. 숨죽이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한 곳을 계속 노려보았다.
우거진 잎사귀 너머 멀리 떨어진 곳에는 땅이 군데군데 솟아올라 있었다. 둥글게 다독다독 쌓아 올린 흙은 성벽 같았다. 그 흙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진홍빛 긴 목을 쭉 늘이며 얼굴을 내밀었다. 렌바르다. 렌바르는 경계하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녀는 들킨 줄 알고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렌바르는 다시 둥지로 고개를 돌렸다. 타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날카로운 발톱과 창같이 뾰족한 부리를 가진 커다란 새, 렌바르. 진홍의 왕이라 불리는 이 새는 이름과 어울리게 참으로 아름답고 당당하다. 느긋하게 숲속을 거니는 모습에서 말 그대로 왕의 품격이 느껴진다. 그러나 둥지에 틀어박히는 시기가 오면 렌바르는 왕에서 마귀로 바뀐다. 알과 새끼를 지키는 렌바르는 악마나 다름없다.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긴 다리로 번개처럼 빠르게 밀림을 누빌 수 있고 긴 목을 유연하게 움직이며 날카로운 부리로 한 번 노린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밀림에서 렌바르를 대적할 상대는 없다. 렌바르의 눈에 걸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붉은 죽음이다. 타키는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빌었다. 그때 둥지 안에서 다시 렌바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둥지에서 나왔다. 기대에 찬 타키는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 쳤다.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 둥지를 떠나는 때가. 어미새는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밀림 저편으로 사라졌다. 새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타키는 숨어있던 곳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둥지로 다가갔다. 둥지 곁에 가까이 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렌바르 둥지 안에는 위험한 만큼 귀중한 물건이 있기 때문이다. 렌바르의 알은 아름다운 비단벌레 빛깔을 띈다. 진한 초록빛과 투명한 파란 빛을 내는 알 껍데기를 부수어 곱게 빻아 물에 녹이면 염료가 된다. 그 염료로 물들인 실은 알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비단벌레 색이 된다.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렌바르 알은 비싼 값에 거래된다. 그래서 타키처럼 조상 대대로 렌바터 일을 해온 종족 말고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알을 사냥하러 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살아서 돌아가기 어렵다. 그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도읍에서 온 사람들은 렌바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호랑이보다 위험할 정도로 포악하고 갑옷도 갈기갈기 찢을 만큼 힘이 센 것을 모른 채 그래봤자 새라고 깔보고 둥지에 들어갔다가 먹잇감 신세가 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용케 둥지에 가까이 다가간 밀렵꾼들은 어리석게도 새끼 렌바르가 태어나지 않은 완전한 알에 손을 댄다. 진짜 렌바터라면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 위험한 짓은 결코. 새끼 렌바르가 깨어나고서 남은 알 껍데기라면 어미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소중한 알을 도둑맞고 가만히 있을 어미는 없다. 불같이 화난 렌바르한테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타키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한 손에는 폭죽을 쥐고 조심스럽지만 재빠르게 둥지로 다가갔다.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위를 살폈다. 지금 어미새가 돌아온다면 끝장이다. 폭죽은 소리와 연기만 요란할 뿐이지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적을 위협하고 그 틈에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위한 용도이다. 렌바르를 상대로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자 타키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미새가 돌아올 낌새는 없었다. 마침내 둥지에 도달했다. 타키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시기에만 구할 수 있는 렌바르새의 알껍데기는 귀중한 생계수단이다. 알껍데기를 잔뜩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얼핏 떠올랐다. 둥지 안에는 새끼 렌바르가 3마리 있었다. 새끼 렌바르는 하얀 깃털로 몽글몽글 덮여 있었지만 부리는 이미 어미새와 다를 바 없이 크고 날카로웠다. 소녀는 자신을 쪼려고 달려드는 새끼 렌바르의 부리를 피하면서 둥지 바닥을 더듬었다. 둥지 바닥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깃털, 나뭇가지, 그리고 동물뼈. 그러나 원하는 것은 없었다.
알껍데기는 한 조각도 없었다. 타키는 실망했다. 또 당했다. 이번에도 다른 램바터에게 선수를 빼앗겨 버렸다. 그러나 탄식하고 욕해도 아무 소용없다. 알이 없다는 걸 안 이상 재빨리 물러나야 한다. 타키는 서둘러 둥지에서 멀어졌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밀림을 돌아다니며 램바르 둥지를 찾고 어미새가 둥지를 비울 때를 기다려야 한다. 쉽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한 작업이다. 소녀는 초조했다. 가타와키 숲에 들어온 지도 벌써 열흘째인데 허리에 찬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있다. 식량도 거의 떨어져 가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작년에는 꽤 모았는데 올해는 왜 이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설이 자꾸 튀어나왔다. 타키 어머니는 집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알껍데기를 많이 가져가면 또래보다 키가 작고 여윈 여동생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실컷 먹일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타키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형편을 보아하니 이 주변 둥지는 이미 송두리째 다른 램바터에게 털린 것 같다. 아무리 뒤져도 소용없다. 그럼 어떡하지? 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쥐어짤 만큼 고민을 거듭하자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하자마강 건너에 있는 오보로 숲 쪽이라면 분명 아무도 손을 안 댔을 거야. 오보로 숲은 요괴의 숲이라고 하여 모두 피하는 곳이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주변 사람들도 그 숲에 들어가라 하지 않는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전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타키도 어렸을 때부터 오보로 숲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 숲에 대한 불길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는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채워야 한다. 타키는 벌떡 일어나 오보로 숲으로 걸음을 옮겼다. 3시간 정도 걸어가자 마침내 하자마 강에 이르렀다. 언제나 흙탕물처럼 탁한 하자마강 건너편이 바로 오보로 숲이다. 드넓은 숲이 모습을 나타내자 타키는 꼴깍 침을 삼켰다. 언제 봐도 생생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기이한 기운으로 변해 피어오르고 있다. 나뭇가지들은 서로가 서로를 쥐어짜듯이 얽혀서 수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 으스스한 기운에 숨이 막힐 듯이 답답했다. 햇빛조차 한데 엉켜 붙은 밀림의 사악한 기운에 내쫓긴 것처럼 보였다. 숲은 크기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끝도 없이 넓게 펼쳐졌다.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어쩌면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까? 기이한 숲 맞은편에서 타키는 알 수 없는 떨림에 몸소리를 쳤다. 아무래도 그만둬야 할까? 나약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금방 그 생각을 떨쳐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다. 램바르 알껍데기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기뻐한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마침내 타키는 강물에 발을 집어넣었다. 얕지만 강바닥이 미끌미끌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 건너편 기슭에 이르렀다. 타키는 오보로 숲 앞에 섰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소녀는 드디어 숲으로 들어섰다. 짙은 밤. 타키는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모닥불에 딱딱한 빵을 구웠다. 짜릿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이곳에는 귀하디 귀한 램바르 새 둥지가 아주 많았다. 하루 만에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둥지를 몇 개나 찾았다. 그 중에는 새가 버리고 간 오래된 둥지도 있는데 그 안에 알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램바터가 많이 다니는 가타와키 숲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타키는 구름 위를 오를 듯이 마음이 들떴다. 덕분에 허리춤의 주머니는 램바르 알껍데기로 그득 찼다. 이 정도 양을 팔면 3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타키는 구운 빵에 꿀을 발라 먹으면서 내일 아침 일찍 마을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뻐하는 어머니 얼굴과 호들갑 떨며 달려들 여동생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때였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명이 들렸다. 타키는 들고 있던 빵을 떨어뜨렸다.
한밤중 밀림에서는 늘 여러 가지 작은 소음이나 동물들의 숨소리가 들려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모두 뚫을 만큼 강렬한 비명이 소년의 귀에 닿았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다. 짐승 소리하고도 달랐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에 타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비명은 틀림없이 도움을 구하는 소리였다. 타키는 허둥지둥 짐을 짊어지고 칼을 손에 쥔 채 비명이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다. 마침내 앞쪽에 있는 나무 아래서 무언가 옥신각신하는 것이 보였다. 타키는 혹시 몰라서 가까운 나무로 올라가 아래쪽 모습을 살폈다. 그곳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이 근처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다른 먼 곳에서 온 외지인일 것이다. 체구가 크고 얼굴은 거칠어 보였다. 험한 일을 해왔다고 알리는 사람처럼 흉악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 남자들은 무언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얗고 꿈틀대는 것을. 타키는 나무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생물이었기 때문이다. 10살 정도 되는 아이일까? 온몸은 푸르스름하게 흐린 회색이고 푸른빛 도는 하얀 비늘이 뿌옇게 빛을 뿜어냈다. 호리호리하고 팔다리가 우아한데 손과 발에는 튼튼한 물갈퀴가 붙어 있어서 손발이 엄청 커 보였다. 그 생물은 옆으로 누워 있었다. 타키는 나무 위에서 그 생명체가 부드러운 등부터 허리에 걸쳐 푸르고 투명한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엉덩이에 길고 두꺼운 꼬리가 달린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난생 처음 보았지만 이 생물이 무엇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물요정이다. 타키가 사는 마을에서는 물사람이라 불리는 물의 정령이다. 물요정은 호수나 연못, 강 같은 곳에 사는데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도 맑은 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뿐 타키는 곧바로 충격을 받았다. 물요정의 가는 목덜미와 손목에 두꺼운 바늘이 모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바늘 끝에는 관이 매달려 있고 흐린 보랏빛 액체가 관을 타고 어떤 남자가 들고 있는 병 안으로 떨어졌다. 큰 병에는 이미 액체가 반 정도 채워져 있었다. 남자들은 물요정의 체액을 뽑고 있었다. 물요정의 체액은 어떤 병도 낫게 하고 어떤 상처도 아물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전해져 내려왔다. 남자들은 그 전설을 듣고 물요정을 잡으러 온 게 틀림없다.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타키는 화가 끓어올라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요정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는 두 사람. 그것도 체격이 우람한 성인 남자들이다. 분명 무기도 잘 다룰 것이다. 아무리 잽싸고 용기가 있어도 타키는 고작 12살 소년일 뿐이다. 성인 남자 둘을 정면으로 맞서서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타키는 힘이 모자라도 그들보다 숲에 관해 잘 알고 있다. 타키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금방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남자들은 소년의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물요정의 피를 뽑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조금 불안한 듯 입을 열었다. 이만하면 대충 되지 않겠어? 이러다 죽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죽으면 뭐 어때? 산채로 데려가는 것도 귀찮거든. 이 녀석 머리만 들고 가면 진짜라는 증거가 충분히 될걸? 그러니까 자네는 단단히 붙들고 있어. 피 빼는 건 나한테 맡기고. 이 녀석이 죽으면 몸을 베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조리 뽑아낼 거니까. 그 남자는 물요정의 피가 든 병을 보고 비열한 웃음을 띄었다. 이것만 있으면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 수 있어. 어떤 상처, 어떤 병도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니까. 한 방울에 금화 5잎을 받는다고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려 나갈 게 분명하다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네 말대로 하는 게 낫겠어. 이 녀석을 살려서 데리고 가자. 살아있는 한 이 녀석이 얼마든지 돈을 벌게 해줄 거 아니야? 물론이지. 그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킥킥킥. 이게 다 그 이상한 패거리를 만난 덕분이야. 그러게. 그 녀석들이 그물을 애지중지 안고 있는 게 수상하더라고. 뭔가 해서 빼앗아 봤더니 이게 안에 잡혀있지 뭐야. 정말 재수가 좋은 날이야. 맞아. 날로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누가 아니래?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남자들 머리로 갑자기 끈적한 무언가가 우수수 떨어졌다. 뭐지? 그러나 위를 올려다볼 여유는 없었다. 그 끈적한 것들이 남자들 몸 위를